건설 장비로 탱크가 나왔어요. 우와. 조류 추적 및 연구, 미사일이 뭐 클릭 몇 번 하면 미사일 가격도 나와 있고 말이죠. 그런 건 처음인 것 같고요. 8개월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소속은 그냥 거칠에는 그냥 뭐 조선 태권도 연맹 소속이었는데 정말 하시는 이런 정찰천국 산하에서 무기거래 기술을 하시던 분이고 인터넷에 한 온라인 관련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쇼핑몰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자 과연 뭘 파는 곳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품 카탈로그가 있고요. 중공업, 농업 막 이런 거 파나 봐요. 건설 장비로 탱크가 나왔어요. 우와. 조류 추적 및 연구, 미사일이 나와 있습니다. 새처럼 날아가서 그러나? 운송대. 자, 기술자도 함께 제공한다고 그러고요. 사람들까지 자, 팔아먹으려고. 어쨌든 간에 지금 농기구로 탱크하고 조류 연구하는데 지금 미사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역시. 진짜, 야. 일단 그 조광무역이라는 회사는요, 북한에 있는 무역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본사를 마카오에 두고 그 설립이 됐었는데, 마카오에 있던 다른 여러 가지 그 북한 업체들도 관리를 하고, 뭐 비자 발급 업무를 하는 영사관 업무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 비중이 큰 회사였었고요. 그런데 이게 2005년에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의심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더 이상은 마카오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사를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옮기고 나서는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잠잠했었거든요. 갑자기 최근에 홈페이지에 무기를 버젓이 올려서 판매를 하면서 다시 화제가 된 회사거든요. 예. 아니 아까 저 화면 보니까 뭐 클릭 몇 번 하면 미사일 가격도 나와 있고 말이죠. 이게 상당히 놀라운. 아니 대놓고 이렇게 홍보하면 실제로 개인들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600억 정도 좀 뭐 쇼핑하지 뭐 있으면은. 근데 이제 쇼핑몰 자세히 보시면요, 그 제일 싼 게 50억 정도니까 50억만 있으시면 일단은 사실 수는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막상 살려고 보면 뭐 이메일이든 전화든 뭔가 그 접촉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처나 이런 게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혹시 가짜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조각무역의 대표라던가 아니면 직원 아니면 중간 브로커들 암약해서 활동하는 중간 브로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로커들을 통해서 개별 접촉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저기 예전에도 이 북한이 인터넷 쇼핑몰로 무기를 판매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무기를 많이 팔아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그 단동에 이제 그 웅산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 무력부가 이제 웅산그룹을 통해서 무기를 되팔았거든요, 계속. 그리고 이제 재료를 갖다 북한에 수입도 하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걸 알아가지고 웅산그룹을 아주 작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다 갖다 강력하게 우려해가지고 중국이 개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북한이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좀 무기를 팔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마 집중한 것 같지는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네가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대리인 세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 박은지 교수님, 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무기를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판매가 금지돼 있나요? 지금 현재 유엔 그 안보리 대북 제재 그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교류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동계올림픽 때도 그 북한 선수단하고 응원단들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인들, 그다음에 예술인들, 그다음에 스포츠 그 선수들은 해외에 얼마든지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로 그 보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그 보조하는 그런 그 보조 인력들의 관련자들, 기술자들을 섞어서 내보내는 형태로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태권도 대표부라는 게 있습니다. 북경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심지어 팔레스타인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굳이 태권도를 왜 이란이나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나가서 보급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잠깐 태권도 부대표원의 집에서 한 8개월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소속은 그냥 거칠에는 그냥 뭐 조선 태권도 연맹 소속이었는데 정말 하시는 이런 정찰청국 산하에서 무기거래 기술을 하시던 분이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걸 숨기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 근데 제가 우연히 컴퓨터 뭐 프로그램 깔아주다가 봤거든요. 그걸 뭐 판매 국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그걸 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알았었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영화 보면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죠.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IS 이런 애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북한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팔고 싶어서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돈이 뭐 100억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을 살 생각을 하지 무기를 살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분쟁 지역에 있는 그 무기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그 분쟁 지역 국가들, 군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밀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타겟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무기 체계들 상당 부분이 우리가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쪽 지역에서는 정당이거든요. 정당이자 군대인데 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체계의 상당 부분이 북한에서 넘어왔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실제 뭐 한국이라든가 혹은 주변 국가들에 찾아오면서 북한의 무기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리아나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는 시리아에서 사용된 화학 무기,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 화학 무기가 실려서 발사가 됐는데 이 발사 현장에 북한군 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목격이 되면서 그래서 이 미사일 발사, 이 화학무기 발사 배후에 북한이 역시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사실 이미 북한의 무기 체계의 수출 자체가요 이미 커다란 성과를 한번 걸었던 것이요. 자, 우리 여러분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스커드 미사일이 사실은 대대적으로 수출에 성공한 것이요 이란입니다. 84년에 시험 발사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듬해 이란에 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당시에 이란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이라크 쪽으로 쏴댔는데 부족한 미사일을 북한에서 사들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안 파니까. 북한이 세계 무기 수출 5대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세 개 나라가 직접 무기 거래하기가 껄끄러운 나라, 중동이나 동남아, 남미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북한 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튼 뭐 무기를 누군가가 사고 또 팔 생각을 한다는 건 뭐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그 수준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과 북한 과연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표를 준비했어요. 자, 한국 대 북한 군사력 비교표입니다. 야, 이거 의외의 결과인 것 같아요. 한국 수치가 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인민군 숫자는 또 압도적이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128만여 명 중에 한 명. 정민호 중대장, 이 수치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북한에 있을 때 160반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모르고 들은 거는요. 그리고 저는 전차 쪽에 있었으니까 어차피. 전차. 네, 전차 쪽에는 종류가 뭐 하도 많아요. 진짜로 말하면 뭐 태성호, 신흥호 있고 323 장갑차 있고 그다음에 T3자 T54부터 시작해서 천마호까지 종류가 하도 많은데 북한이 늘 그래요. 국방이 최고다. 그래서 최고라고 다 배워주고요. 한국의 무기 위력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탱크 비행들한테 특히나 탱크를 잡을 수 있는 발사관이냐 이런 거 겁먹을까봐 전투력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겁먹고 절대 안 가르쳐줘요. 작전 상태나 이런 거만 가르쳐주지 무력이 어느 정도 쓰이고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적대인 한 개 대대 있다 이러면 한 개 대대 무슨 기관총 2대 무한토 2대 몇 대 인원 몇 명 이런 정도만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준다고 하시면 박은주 교수님. 네. 북한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도 알겠는 게 다 알아들으셨어요. 70% 정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야, 70% 알아들으시면 북한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박사님이니까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 우리도 못 알아들어. 이명선 대표님. 네.
이게 지금 뭐 북한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의 이제 군사 이 편성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남한은 대체적으로 미군하고 연합된 방어형을 이제 많이 취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공격형 군사 작전을 많이 이제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1대3의 원칙이 돼야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3명을 동원해야만 가능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따를 때에 모든 장갑차나 비행기, 폭약, 발동기 이런 것이 상당히 남한에 비해서 군사 규모가 크죠. 이거는 한번 과거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1970년대에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해봤더니 북한군에 비해서 40% 정도 열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율곡 사업이라고 해서 맞아. 예. 한국군 전력 증강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성과를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있어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북한군의 지금 현재 뭐 병력이 120만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놀랍게도 78년까지 한국군이 숫자가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 79년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79년쯤 되면은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경제력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적 위주의 노동집약적 군대를 질적 위주의 자본집약적 군대로 발전시킵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은 이전까지 어떤 질적 우위를 지켜내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병력을 늘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적인 열세를 병력으로 틀어막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한 인민군이 이제 128만 명이 한국에 아까 보니까 60만 명 있다고 그래요. 번역이. 이거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거 현저히 적은 숫자예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무기라는 그러니까 어떤 전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좀 병력 숫자가 많은 게 좀 중요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무기의 질적 위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영국의 그 전략 문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IISS라고. 여기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과 북한의 비교였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한국군 자신을 가져라요. 자신을 가져라. 한국군은 미군의 개입 없어도 단독 작전 능력으로 재래식 무기만 한정됐을 때는 충분히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요. 이 정도였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북한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재래식 대결로 나가다간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대칭 무기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대칭 무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 무기, 비대칭 무기 하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칭 무기는 뭐 쟤네가 전차 100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100대 가지고 있어. 이거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질적인 차이가 계속해서 나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저런 똑같은 무기 체계로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적이지 않은 비대칭적 무기, 쉽게 말해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핵 같은 전략 무기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 억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국방비는 왜 북한만 미확인 상태인 겁니까? 사실 정확한 수치를 북한이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GDP에 몇 프로 썼습니다. 혹은 국가 예산에 몇 프로 썼습니다. 국방 예산이 나오는데 북한은 이런 자료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국방연구원 같아서 추정 한치 같은 것들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매년 추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요. 결국 북한 스스로가 밝히는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우리 정부로서도 좀 애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 자료나 이런 데서는 북한에 관한 국방 예산은 물음표를 해놓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GDP에 한 30-40% 정도가량은 국방에 최소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군인이 전투를 하는 기준은 미국 군대나 소련 군대나 중국 군대나 북한 국군 같습니다. 한정량 전투를 지고 소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뭐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 후방물자이자 같이 옷을 입힌다거나 먹인다거나 치료하는데 어떤 좋은 약을 쓴다거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데
현재 인민군 한 명당 이 군복 입히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한 국군이 한 5배 이상이 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인민군 창고장으로 근무하셨던 우리 정우 형님. 형님 그 군대에 있을 때 북에서 그 식량 창고 지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무기 같은 건 전혀 다뤄보시고 맞아. 못했겠네요. 저는 기본에 원래 그 경비중대에 있다나니까 자동모총 그 AK-47은 그저 막 노랫감처럼 다루었거든요. 또 결국 창고장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후방 창고장이지만은 그 부대 내 안에 보면 소속된 그 부대 보면 저희 무기가 다 있습니다. 이제 유사시에 사용할 무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꼭 괜히 전문적인 얘기할 때 보면 약간 발음을 흘리더라고요. NK-47. 어려봐서.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그래서 NK-47. 아, 네, 이것이 콩 같은 게 있어. 어머. 어머. AK. 봐봐, 가지고 논다고 그랬지. 네. 뭐예요? 장난감인 줄 알고. 이 무기가 이거가 지금 보면 이게 저 모양이 NK 저 뭐야 47년산입니다. 이 자동보총. 1947년생. 네, 47년. 그래서 AK-47이에요? 예, AK-47. 아니 확실해요? 뭐 양주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자, 원래 AK-47이라는 것은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서 만들었습니다. 소련에서 만들었을 때 개발했을 때 최초의 시제품이 나왔던 게 1947년이었고요. 자, 이것을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북한은 이제 50년대 한 중반부터 양산 준비를 해서 1958년부터 이제 보급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58식 보총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요걸 개량한 68식 보총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환을 아예 바꿔서 조그만 탄환으로 바꾼 88식 보총이 이제 그게 이제 5.45mm. 그게 최신형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그럼 그건 AK-88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은 이제 AK-74라는 1974년에 나온 소련에서 나온 그 설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실은 우리 저 창고장 형님 그래도 저 그 총 가지고 좀 갖고 노셨다면서요. 모형 총도 있겠다 한번 보여주세요. 실력 좀 한번. 예? 앞으로 나와서. 이 자세가 지금 배우는 자세가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렛 자세. 맞아. 무기를 맸을 때. 예. 무기 직선이고 뭐 높이 뛰게 해도 무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기본 자세고요. 예, 여기서 집총 동작 2가지만 보여드리고요. 행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렷. 여기서 떼어도 세워. 안 흔들리네. 총. 우와. 우와. 우리랑 비슷하다. 걸어. 총. 걸어. 총. 오, 잘하네. 야, 아직도 안 잊어먹었구나, 야. 자기 있다, 아직도. 들어. 총. 잘하네. 걸어. 총. 행진 준비. 오, 이제 열병씩 나가는 거야? 세워 총 자세 세워. 잘한다. 앞으로. 갓. 들어. 야, 이거 뉴스에서 본 건데. 이대현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용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 영웅을 배출한 제4형 열병종대가 변영복 육군 소장을 따라 행진해 갑니다. 앞으로. 갓. 들어. 야, 이거 뉴스에서 본 건데.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본 건데. 와, 진짜 대박. 야, 우리 논산 조교 상무술 한번 볼까요? 아유, 저는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기억날 거야. 다 까먹었어. 진짜. 논산 조교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기억할 거야. 아니, 진짜 다 까먹었어. 총이 엄청 작아 보여. 야, 그리고 우리는 K2 소총이어가지고. 자세 좋다. 기봐라. 준비! 바로. 어이. 어이. 질러.
뭐 하는 되겠다. 아이고, 뭐야. 야, 이거 못 찍었다. 이거 거의 비슷한데. 아이고, 저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힘이 눈앞에서 왜 그러나. 비슷하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국군이 다 나갔진 않아. 우리 국군이 다 적었진 않아요. 우리나라 국군들이. 죄송, 지금 민방이어서 그래요, 지금. 조교됐나 봐. 아, 민방이라 그래. 여자들이 더 그런 잘할 문장이었는데 우리 16개 정호영이 문장을 다 까먹었어.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북한은 처음에 언제부터 어떻게 핵 보유국이 된 겁니까? 네, 여기서 잠깐. 네, 여기서 잠깐.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세환 기자님께서 잘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기대돼. 북한의 핵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북한의 핵 개발의 역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때 소련이 연구용 원자로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료는 소련이 공급을 했는데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자기 위성국의 핵 개발이나 이런 걸 대단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핵 열혈을 줬는데 그걸 이제 재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처리하는 거를 손만 대도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면서 다음에 연료 공급을 안 할 정도예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위해선 우라늄 광산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북한 전역에 있는 광산을 한번 계속해서 탐색을 해요. 1980년 초에 드디어 황해도 평산에서 우라늄 광산이 발견됩니다. 와.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핵 개발을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일본에 있었던 북한 출신 기술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거 약간 썰인데, 아무래도 좀 일본 출신 기술자들은 또 서방 쪽이었으니까 네. 좀 생각이 좀 자유로웠나 봐요. 김일성한테 직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보였었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출신 기술자들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핵 개발이 좀 지지부진하게 되죠. 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이 정보를 미국이 탐지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미국이 이 정보를 소련한테 제공합니다. 지금 너네 위성국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 네. 소련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5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북한을 강제로 가입시키게 해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북한한테 옵니다. 그래서 반전이 하나 일어났는데 90년대 초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걸프전이 터져요. 미사일은 핵탄두와 비핵탄두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반속 유도 장치를 안개속의 전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라크는 지금 서방 진영의 집중적인 공세에도 아랑곳 없이 장기전에 대비할 태세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걸프전이 터졌을 당시에 이라크군의 규모라는 게 전체 재래식 전력 4위였어요. 전 세계 4위였어요. 그러게 말했어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북한군 또한 이라크군과 대단히 유사한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장비의 질, 그러니까 전체 군대의 규모, 방공 시스템 할 거 없이 네. 거의 뭐 붕어빵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정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라크군이 뭐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 녹아 없어졌잖아요. 이 결과가 북한, 심지어 중국한테까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기회에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수 없다라고 해서 더욱 가열차게 핵 개발을 하죠. 근데 이게 IAEA에 포착이 돼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절묘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외교 전략을 이제 펼치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애매모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IAEA가 압박을 하죠. 그러면서 핵 사찰을 6번인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핵 사찰이 1993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북한이 85년에 가입했던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썰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 자기 비장을 뒤트는 나라를 가만 둔 적이 없어요. 사실 한 대씩 다 쥐어박았지. 그렇죠. 근데 북한만큼은 못 쥐어박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절묘하잖아요. 중국. 예, 그러니까 저거 언제 한번 내가 쥐어박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때가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회의실에 모여서
커다란 북한 지도를 펴놓고서 색연필을 들고서 난 이쪽을 공격하고 넌 이쪽을 공격해. 다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한 대 쥐어박는구나. 너무나 기뻤겠죠, 그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근데 덜컥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담판을 지어버리죠. 그러면서 북핵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와 일행이 2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썰이, 뭐 색연필 긋던 사람들이 색연필 집어넣으면서 입에 담지도 못하려고 카터한테 했대요. 다 이겨놓은 전쟁을 망쳤다. 근데 이건 썰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아무튼 군사적인 옵션이 있는 건 맞았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핵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차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기정사실화됩니다. 근데 이제 핵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어디에 실어서 날려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한 이때부터 병행하는 게 뭐였냐면 대륙간 탄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까지 그야말로 뭐 한두 달이 멀다 하고 쏴 제꼈잖아요. 인정도 안 했어요. 뭐 저거 아닐 거라고. 처음에는 뭐 인공위성 쏜다고 그랬었죠. 인공위성 쏜다고 했었는데 인공위성 기술하고 대륙간 탄도 기술하고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 드디어 북한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린 이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투발 수단까지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한마디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안 믿었잖아요. 네, 아무도 안 뭐 실험했는데 아 저거 아니다, 저거 큰 소리 친 거다,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데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또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때는 우리가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이런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그런 이 미사일 시스템이 나왔을 때 미리 사전에 제거하고 그래도 못 막은 미사일 있으면 공중에서 막고 그다음에 또 혹 이런 걸로만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미리 혹시라도 우리 땅에 미사일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평양을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작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무기 체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하나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지스함. 예, 이지스함. 이지스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지스 레이더라는 것을 내면에 장착을 해서 360도를 내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축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적의 원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순항 미사일, 정밀하게 목표를 2, 3m 이내에 때릴 수 있는 이 미사일도 이런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쏘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공격을 한다라고 할 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 몇 층에 몇 번째 창문에 내가 때려야겠다 하면 정확히 거기에 때려서 공격을 아니, 너무 과장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GPS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의 사진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이 미사일 달린 카메라와 서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아! 그러면 딱 때리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네.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몇 대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3척이 있습니다. 3척이 있고. 일본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일본은 지금 이제 한 6척에서 이제 8척으로 지금 늘려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지스함을 그렇게 많이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워낙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의 뭐 50여 척 이상의 이제 이지스함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함을 전부 이지스함으로 통일해버렸어요, 미국은. 자, 이번에는요. 북한이 우리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이유는 네모 때문이다. 박은희 씨 생각은? 그냥 관심을 가지려고. 나 좀 봐주세요. 네. 그것도 외로워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우리 건드리지 마라, 이거야. 그 당연히 국가들이 하는 거죠.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네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홍보하려고. 아, 진짜 홈쇼핑처럼 지금 계속 옆에서 시식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전 세계가 쏘기만 하면 전 세계가 뉴스에 내주니까 거기다가 뭘 보유했는지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목적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이다. 수기병. 자, 정답입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이유는 유령 전투기 때문이다? 유령 전투기가 뭐야? 뭐야?
예, 유령 전투기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마치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전투기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유령 전투기,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얘기하는데 이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은 뭐냐면요. 날아오는 전파를 딴 데로 튕겨보내는 겁니다. 튕겨보내거나 자기가 흡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파가 안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면 그 돌아오는 전파를 찾아서 얘의 위치를 찾는데 여기서 탐지하는 쪽에서는 못 찾는 거죠, 얘를. 아니 왜 가오리처럼 생겼을 뿐인데 왜? 가오리처럼 생긴 게 바로 그 전파를 튀겨내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얇게 됐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가 쫙 날아왔을 때 비껴나가는 거죠. 비껴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전파가 물론 다 비껴나가진 않습니다. 일부는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게 너무 조금해서 어땠냐면 벌레 정도, 새나 벌레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레이더상에는 전투기나 뭐 이런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폭탄을 떨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선생님, 그게 가오리 모양 때문이에요? 아니면 무슨 화학 반응 처리를 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의 설계 형태로 인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위로 비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부의 소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면에 이 도료, 페인트, 도료를 이렇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걸 쓰기도 하고 혹은 아예 재질 자체가 얘가 들어가는 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특수한 합성 소재 재질로 만들어서 그런 레이더 전파를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보내는 걸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떠냐면요. 대한민국은요, 이미 이 전투기를 올해 3월부터 지금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40대를 사기로 했거든요. 우와. 더 많이 가져야 돼. F-35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F-35라는 전투기를 우리가 이제 40대를 사기로 해서 그중에 지금 이제 3월부터 도입이 시작돼서 이미 지금 이제 한 4대가 들어와 있고요. 40대면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40대 정도면은요, 사실은 일반 전투기에 보통 한 3대, 4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대를 도입하는 것이 얘가 갖는 소위 전략적 함의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자,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북한으로서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바로 북한 군 수뇌부 혹은 국가 수뇌부가 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정은의 그 위원장의 그 목숨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어느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최고 1위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핵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듯이 북한으로서는 대려 이런 스텔스 같은 무기 체계가 최고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유령 전투기 때문에 왜 미사일 도발을 해요? 북한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최우선의 안보 위협이 바로 이 전투기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없앨 수 있다 혹은 상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는 거죠. 특히 최근 발사한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스텔스기가 운용되는 공군 기지를 타격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최근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연합군 훈련을 했거든요. 이 훈련에 이제 F-35 전투기가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이제 그 육해공군 훈련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도 육해공군 훈련을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대응 훈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미사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네. 설명 확실하네. 이제 아주 고도화된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 이 자랑질을 하는 거죠. 지금 유령 전투기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있나요? 아니면 중국, 러시아에는 이런 게 없나요? 자, 지금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이 전부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지금 비행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처음에 전투기 형태로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 미국이 성공한 것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지금 사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맞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147대를 삽니다. 이야, 이건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자, 반면에 그럼 어떠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는 가만히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 지금 중국도 2가지 종류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 성능 자체는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확실하게 스텔스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이 훨씬 더 한 10년 이상 성능을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요. 북에서 종종 이렇게 발사하는 이 미사일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 미사일의 정확한 스펙이라든지 그 미사일의 성향 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올해 발사한 북한 미사일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세 가지 특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이 날아가는 이 미사일 날아가면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탄도의 일단 고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50km 정도 이하 정도로 낮게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나 이런 것에서 탐지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공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그 웬만큼의 고도 이상이 올라와야지 탐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지되는 각도를 최대한 줄인 것이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발사한 이번에 3종 미사일 중에서 특히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얘 특성은 뭐냐면 일반적인 탄도 비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도가 쭉 날아오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우리 떨어지는 게 되게 예측이 되니까 얘를 요쯤에 쏘면 되겠다고 쏘지 않습니까? 요때쯤 돼서 얘는 한 번 더 꺾습니다. 꺾어서 가서 이렇게. 마구네, 마구. 이 미사일 요격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특성이고요. 또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늘상 얘기한 거는 자, 대한민국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 무기, 첨단 무기, 정밀 무기로 해가지고 북한군을 전부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북한도 정밀 무기 체계를 가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선제 서구급의 무기체계처럼 수미터 이내에 정밀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 보면 알섬이라는 곳에다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그러면 같은 장소에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밀 유도 기능으로 우리도 충분히 어떤 한국군과 미군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만갑 식구분들은 북한에서 배우셨을 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거다. 어떤 걸로 배우셨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은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심리전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북 방송 같은 거. 98년까지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제 에드벌륜에다가 이제 삐라 같은 거 잔뜩 실어가지고 북한에 대량 살포했거든요. 탈루하기 전에 요덕 수용소까지 삐라가 날라왔어요, 이게. 그 먼 데까지. 네, 그래서 막 삐라가 쫙 퍼지는데 그 휴전선 인민군 병사들이 그 삐라를 보게 되면 다 바뀝니다, 애들이. 이게 전력에도 포함이 되는구나. 하나 이제 그냥 그 사상적인 무기로 이게 막 깡다구를 하고 있는데 그 깡다구는 이제 삐라 한 장에 다 녹아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무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냐면 북한의 심리, 전투력에 관련된 그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나 씨 아버님도 군인이셨죠? 저희 아버지 부대가 담당했던 게 이제 서울 지역하고 충청 남북도 그 지방이었는데 우리 고향에 관심이 많았구나. 거짓말 안 하고 서울에 빌딩 하나 새롭게 서도 한 일주일 후면 책상 앞에 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놓고 다 하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전을 쓰니까 김정일이 뭘 했냐면 감정을 조절하려는 수법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악으로 버티라 그랬어요. 충성심으로 총각 폭탄이 되라. 근데 그때 장군님이 우리한테다가 어떤 힘을 주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장군님 책상 테이블에는 빨간 버튼하고 까만 버튼이 있대요. 왜? 저 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하지가 않대요. 맞아, 그랬어. 그래서 장군님이 빨간 버튼만 하나 누르면 나비교선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불바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우리 장군님 그렇게 힘이 세구나.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진짜 바보같이. 빨간 버튼 누르면? 네, 빨간 버튼만 누르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대요. 그래서 우레소리 노래가 나왔잖아. 장군님 불호령 소리에 전화가 묻혀진다. 맞아. 우레소리 정일봉의 우레소리. 맞아. 번개가 내닫는다. 얼마나 깨어진다. 우레소리 정일봉의 우레소리. 얘네가
노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런 노래 자꾸 듣잖아요. 배심이 든든해서. 이렇게 배짱단단한 장군님이 계시니까 미국을 무서워하고 있고 장군님께 똘똘 뭉친 일심 단결의 이 청폭한 정신이 미국들이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군님이 모신 위대한 민민이구나.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깜짝이야. 갑자기 똘똘 뭉치는 것 같은데? 이상 기자님, 이거 다 썰이죠, 빨간 단추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정말 창의적인 표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거가 깨져. 빨간 버튼 어떻게 해요? 빨간 버튼. 우리가 저 지금 남북 군사력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력이 센 나라는 중국이 아닐까 하는데 그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예, 뭐 일단 보통 이제 강력한 무기 하면은 아까도 뭐 핵무기 말씀드렸지만은요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국가의 목적에 맞는 최강의 무기는 바로 뭐냐면 항공모함입니다. 원래 이전엔 랴오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개장해가지고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산둥호라고 그래서 이제 국산 항공모함을 이제 배치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 항공모함이 갖는 함의는 뭐냐면은요. 자, 항공모함 어떻습니까? 배가 있으면 그 안에 전투기가 막 스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중국이 있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들어가서 전투기가 20여 대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항공기들 다 합치면 거의 40대 가까이 될 거예요. 자, 전투기를 배 위에서 띄워놓고 싸우는 이 함대와 그게 없는 함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싸움 전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자, 바다 위 싸움에서 넘버원이 되죠. 자, 게다가 내가 목표하는 적국의 지상까지 다 가서 정밀하게 때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가장 잘 구사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심지어는 법으로요 11척의 항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것. 미국이 11대인데요. 중국이 얘기하는 자신들이 갖겠다라고 하는 숫자는 몇 대냐면 6척입니다. 작네. 절반 정도. 예, 절반 정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시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1척 갖고 전 세계를 다 굴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6척이면 얘를 갖고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이 중국이 항모를 갖는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라오닝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폄하하는 시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만약에 라오닝이 필리핀 해로 나온다면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성능도 떨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나아진다는 것. 그것을 중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하고 싸워서 이기진 못하더라도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나 너 팔다리 하나는 자를 수 있어. 이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다. 그러면 이거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섣불리 공격을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재밌다, 이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중국이 저렇게 항모를 가져가니까요, 중국의 군사력을 이 영내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일본이죠. 그렇죠. 당장 생카쿠를 놓고 서로 이제 중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중국이 저렇게 항모 전력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헬기만 띄우던 항공모함을 전투기를 띄울 수 있게 바꾸겠다. 그것도 어떤 전투기? 아까 우리 설명했던 F-35 전투기. F-35 전투기 중에서 헬기처럼 수직이 착륙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저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무장을 강화하게 되고, 자, 일본이 저렇게 무장을 강화하게 되면 또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게 되고, 이런 식의 소위 얘기해서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일본도 바다에서의 전투력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섬나라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 자위대 하면 뭐 네이밍 센스도 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잘 못 싸우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뭐 자위대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뭐 바보 같은 짓 많이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실은 그런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 일본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하고 전쟁을 해봤단 나라예요. 야마토. 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게 물론 형편없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험이 정말 무서워요. 더군다나 냉전 시대 때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정말 친구가 하나 필요했었어요. 강한 친구가. 왜냐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공산화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한 게 유럽에서의 영국의 역할을 동아시아에선 일본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상당히 키워줘요. 그리고 냉전 시절 내내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이 뭐였냐면 소련 극동함대 잠수함을 추적하는 임무였어요.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마어마한 실전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사이에 사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 능력이 미국 다음이 아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럼 일본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해야 되냐?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일부러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죠. 네. 자, 다음 이야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표한 최신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현재 아시아는 잠수함 열풍. 지금 북한에서 지금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얘기 좀 들은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굉장히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7월 23일에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를 했는데 뭐 북한이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이로 신포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면 무슨 급이요? 신포급이요. 신포조선소에서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말을 붙이는데 자 그건 북한이 부르는 명칭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잠수함 중에서 제일 우리한테 인상을 준 것은 고래급 잠수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쏴 올렸던 잠수함입니다. 김정은이 그 앞에서 막 위에 올라가 사진 찍기도 하고 막 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잠수함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쏠 수 있는. 예. 근데 이 잠수함이 결국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북극성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실전용 잠수함. 이전 거는 테스트용이고 이번에 공개한 건 실전용이죠. 북한이 궁극적으로 보유하려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능력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핵폭발도 일으키고 수소폭탄까지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자력 추진에 관한 기술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여유로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연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핵잠수함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해요. 근데 통상형 디젤 잠수함은 그 핵탄두를 탑재하기 좀 힘들어서 보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거든요. 근데 순항미사일의 성능이란 게 건물 하나 정도 날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예요. 하지만 핵탄두 같은 건 아시겠지만 악몽 같은 상황을 연출해보면 서울에 떨어지면 뭐 충청도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끔찍한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핵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뭐 어떤 별다른 연료의 보급이 없어도 1, 2년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만 그렇게 되면 승무원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은 떠야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자망이 힘들죠. 한계가 요즘 나오는 게 AIP 추진식이라고 해서 공기 부료 추진식 잠수함이 있는데 아주 성능이 좋은 것도 3주가 한계입니다. 집에서 제가 없어지는 거 보면 제가 연옥급 정도 될 거예요. 이 핵무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겁주는 게 핵심 아닙니까? 쏘는 것보다는 핵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쏠 때가 아니라 쏘기 전에 있습니다. 근데 쏘기 전에 얘를 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특히 잠수함에 집어넣고 물속에서 있으면 어디 있는지
도저히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무서운데 자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북한 잠수함들은 전부 디젤 전기식 일반적인 재래식 추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막 2, 3일 하다가 다시 떠야 돼요. 그러면 내가 떴던 위치가 또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거기서 탐지가 될 수 있고. 급유를 받기 위해서. 숨 쉬러 오는 거구나. 그럼 이 잠수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략적 가치가. 그렇지.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쏘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애초에 이걸 만들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겠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 궁극적인 그 로드맵 안에는 100% 들어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그건 좀 달려 있을 것같아요. 결국 굉장히 커다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왜 잠수함이 무서운지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잠수함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탐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기 중에 잠수한다고 있으니까 그러잖아. 공기 중에 있으면 뭐 전파를 쏴서라도 탐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물속은 이런 대기의 매질의 800배거든요. 그만큼 못 잡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깊이 전파가 들어가면. 통과를 못하죠. 예. 그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음파밖에 없어요. 근데 음파는 멀리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닷속은 천연의 스텔스 지역이라고 해요. 한 번 들어가면 잘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 뭐 소리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 그것도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 영해에 들어가서 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당했을 때 중요한 보복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공격하는 수단에서 우리가 쏠 때 이걸 주춤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적 잠수함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옛날에 말했죠. 뭐 매드라고 해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 투발 수단이 있으면 서로 사용을 못해. 개발은 해놨는데 사용하는 순간 끝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잠수함,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는 대단히 중요한 궁극적인 전략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남북 1, 중 어디가 제일 세요? 지금 이제 중국이 아니고? 동아시아만 놓고 볼게요. 이 네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겠지. 중국이 지금 6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많기도 많네. 그 중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9대예요. 요즘 나온 진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발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진급은 12발의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12발을 쏠 수 있어요. 탄도미사일. 대단하네요. 그것도 핵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게 또 10,000km 날아가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10,000km면 뭐 적성국까지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요즘에 나오는 잠수함 영화 보면 주로 어디서 활동하냐면 북극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뭐 잠수함 영화 보면 왜 얼음 깨고 확 나오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북극에서 쏘면 다 맞아요. 그렇겠네.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지금 진짜? 예, 대부분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주 활동 무대가 북극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원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무섭다, 이건. 어떤 잠수함의 전력으로 봤을 때 일단 중국이 가장 앞서죠. 아, 이거 무섭네요. 큰일 났다. 아니, 이게 처음에 좀 호기심으로 들었는데 무서운 얘기야, 이거. 그러면 이제 일본 잠수함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참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데요. 일본은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통상형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좋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일본은 그러니까 보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잠수함을 운영한 다음에 퇴역시키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30년을 써요. 근데 일본은 평균 16년을 쓰고 퇴역시킵니다. 잠깐 쓰네? 예, 근데 퇴역시키는 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보관해놔요. 그랬다가 언제든 다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일본이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상형 디젤 잠수함이 한 4,000톤급이 넘어요. 근데 이게 뭐를 염두에 둔 거냐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실제로 일본은 시험용이긴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시험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고래, 뭐 아니면 아까 연어급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진나라 한나라처럼 진급 한급. 그럼 일본은 스시급. 소류급이에요. 최신형. 소류급이에요. 최신형. 그 얘기하려고. 스시급, 우동급? 다른 분한테는 창의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남희석 씨한테는 설마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한국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뭐라 그래? 닭광급이야. 닭광급. 아니 그렇다면요. 북한의 잠수함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70여 척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네. 네, 숫자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잠수함의 크기입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 40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잠수정과 함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크면은 잠수함, 작으면 잠수정인데 북한은 이제 그런 잠수함과 잠수정 사이에 되게 그 조그만 정도 크기의 것들을 되게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거. 작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능력은요. 북한 스스로 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가디르급이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연어급이 바로 이 잠수함에 해당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이라는 실전 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성능의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하진 작지만 거기에 나름 어떤 첨단 감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이제 뭐 어뢰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함정으로는 실제 전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함에 대한 전투력이 있고, 자 게다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잠수함을 이제 단순히 어뢰만 쏘는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미사일까지, 탄도 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아니 북한도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서요? 그럼 우리도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잠 초계기들을 늘리면서 탐지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을 이제 탐색을 하면서 이제 경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가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 좋은 접근 중에 하나는 바로 무인 잠수정 체계, 그러니까 무인으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럼 사실 이걸 실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스라엘은 이미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군사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그다음에 높은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접근을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인 폭격기나 무인 잠수함은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폭격기라고 얘기하는 무인 전투기라고 하는 것들 체계들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얄 윙맨이라고 해서 뭐냐면 마치 우리 그 조종하면은 왜 이렇게 윙맨 해가지고서 옆에 누구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따라오는 게 사람이 아니라 무인기가 따라붙어서 호위를 해주고 폭탄을 같이 떨궈주고 이런 개념들을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게임에서나 있는 일이었잖아요. 옆에 하나 들고. 그게 이제 정말 가능해진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스텔스기 아까 말씀을 드리면은요. 스텔스기 같은 게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서 서로를 견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능력 차이가 거기에 무인기까지 결합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항공 능력 차이는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 뉴스 보다 보면 뭐 북한 배가 어디로 뭔가를 수출하려다가 뭐 잡혔다, 억류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북한으로 몰래 들어오는 물건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 거래 현장이 포착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고급 외제차는 네모를 통해 갔다. 면세. 면세.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뭐요? 자동차 딜러를 통해서 갔기. 딜러. 자, 어디를 통해 갔다. 은밀한 고래인데. 아, 은밀하구나. 고급 외제차를 겉으로는 포장해서 저 북한 차처럼 포장해서 들여보낸다. 그래서 막 뜯어. 랩핑하는 거지, 랩핑. 중국을 통해서 갔겠죠? 네? 육상으로 중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왔지. 김정은 위원장의 고급 외제차는 부산항을 통해 갔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물음표를 걸어놨어요. 네. 지금 뭐 이거를
뭐 외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박은주 교수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산항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그 벤트가 갔다는 거. 그런데 이게 지난 7월에 미국의 그 민간 기관인데요. 선진국방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한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벤트가 유럽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이 5개 국가를 거쳐서 그 북한으로 들어간 정황을 발견을 했다. 밀거래, 비밀거래의 루트를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부산항을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산항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요. 처음에 지난해 6월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그 화물에 컨테이너에 그 50만 달러짜리 그 벤 2대를 각각 컨테이너에 하나씩 나눠서 싣고 40일 동안 항해를 해서 중국 다롄항까지 갔습니다. 대련. 중국의 다롄항에서 그 오사카, 그러니까 일본으로 갔고요. 일본에서 부산항까지 들어온 건 좋았는데 부산항에서 이제 그 토고라는 나라 사실 이름도 되게 생소한 나라인데 그렇죠. 붙었어, 맞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나라지만 그 토고에 있는 선박 화물선으로 그 컨테이너가 옮겨지고 나서 원래 화물선들은 전부 다 그 자동 선박 식별 장치라는 게 있어서 어디로 항해를 하는지 항해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항에서 출발을 함과 동시에 자동 선박 식별 장치가 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행방이 묘연해졌었는데 하필 이때 북한에 있는 고려항공에 있는 화물기가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간 거죠. 비행기요? 네, 비행기가. 세대가 갔는데 보통 북한에서 중국으로는 많이 가도 그렇지. 그 블라디보스톡으로는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때 하필이면은 의심 선박이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 고려항공에 있는 화물선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갔으니까 혹시 그때 불법 그 환적을 그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의심을 사실 좀 더 확신으로 바꿔줄 만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순방을 갈 때 본인의 전용 자동차를 그 싣고 가는 화물선으로 사용을 했던 그 화물기가 그대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미리 시행 그 착오를 겪어보고 연습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아예 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거래 과정이 거의 뭐 조직적이고요. 무슨 첩보 작전처럼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북한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유엔 대북 그 제재 그 1718호에 따르면요. 사치품 자체를 아예 그 북한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점조직화돼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고 수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드실 텐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사치품을 수입해야 되는 그 필연적인 요소가 본인에게 충성을 하고 있고 그 본인의 권력 기반을 지지를 해주는 소수의 엘리트층들에게 그 선물을 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충성심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평소에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입을 하고 하는 거죠. 딱 그건 것 같아요. 그쵸. 벤땡 자동차와 롤렉땡 시계. 그렇죠. 북한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차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더 중요한 거는 그 AS 같은 거 수리 부품 이런 거에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 AS는 어디서 받을까? 그러게요. 북한 그런 차들은 거기 사는 건 그렇게 샀는데 AS는 어디서 받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한때 이제 사람이 북한이 같이 온다기보다는 그 벤 수입을 가장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 권위만할 때에는 벤 전부 수입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리 공장까지 다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북한에. 아, 북한에 있구나. 강철환 선생님. 예. 점퍼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의 사치품 수입은 주로 유럽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김정일 살아있을 때 그 김정일식 겨울 전파가 있는데 그게 한 벌에 한 2,000유로씩 한대요, 이게. 얼마예요? 2,000유로, 한 260만 원 정도? 우와, 그 장군님 잠바? 근데 이제 김정일이 현지도 나올 때 그 김정일하고 똑같은 잠바를 입은 간부가 있고 못 입은 간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김정일의 신임을 받는 간부와 이제 제의된 간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잠바를? 선물로 자기가 똑같이 입는 것들을.
똑같은 거? 이제 시계를 주로 주다가 네. 이제 시계를 넘어서서 점포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꽃감 선물이라는 명세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계도 명품 뭐 스위스 시계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벤츠 같은 고급 그 차량 그리고 요트 같은 이제 그 운송수단이고요. 요트요? 네, 요트도 자기네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기로 그 유명해서요. 요트나 이런 것들 이제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1,400만 원에 달하는 시계, 고급 시계, 스위스 명품 브랜드의 그 시계나 골프도 좋아하거든요. 스키도 좋아하고 볼링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못 봤는데.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스포츠 레저 용품들도 지금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피. 아까 왜 점퍼를 나눠주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치품에 모피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모피나 그다음에 카펫, 도자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피를 대체할 수 있는 따뜻한 겨울옷. 그래서 이제 패딩 종류의 그런 구스다운들이 이제 뭐 새로운 사치품으로 등장을 한 거고요. 지금 뭐 북한이 아무튼 은밀한 거래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와 은밀한 거래를 이루고 있을까? 제가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뭐야, 계속. 어머. 자, 전 세계 약 80여 개의 국가와 무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하고는 아무것도 거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북 제재 하에서도요. 그 유엔이 금지한 품목 이외에는요. 정상적으로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지도부의 그 일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민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서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쌀 같은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옥수수 가루라던가 아니면 밀가루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수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치품이 아닌 뭐 술, 화장품, 담배 이런 것들도 이제 밀수가 그러니까 수입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거죠. 옥수수 가루는 돼요? 예, 옥수수 가루.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북 지원을 할 때 옥수수 가루나 이런 것들 분유 영유아들 먹는 뭐 예방접종 약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석유는요? 석유는 그 제한량이 있습니다. 50만 배럴로 딱 그 1년에 연간 그 상한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 공식 무역을 하고 80개국 얘기했는데 저런 것과 비공식 거래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코트라에서 그 집계한 게 그 85개국이에요. 북한하고 정상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요. 우리 코트라에서 집계한 네, 게? 한국 그 네. 코트라에서 한 게. 그런데 전혀 거래가 없던 나라들이 비공식 거래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공식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개를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솜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솜 사이에 금괴를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석을 섞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 거래를 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비밀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이외에도 아예 공식 거래가 없지만 비공식 거래만 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어서 100개국 정도 이상은 그 북한하고 뭐 공식 비공식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도를 봐도 그렇고 다양한 국가하고 정말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래한 품목들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북한하고 거래되는 나라들이 뭐 그 상위 랭커들은 그 제3세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북한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사실 뭐 항공편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이외에는 별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베이징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들 기본적으로 중국을 거쳐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목적지가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는 해요. 네, 중국으로 간다고 해놓고 중국에서 그 단둥에서 신우주로 넘어가는 게 한 80%, 그 다음에 훈춘에서 그 나진으로 넘어가는 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그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에 있는 신우주나 나진에서 또다시 그 소매상들에게 물건이 퍼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에게 그 수출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거 말고도 그 아까 벤츠를 그 수입해가는 비밀 거래해가는 과정에서 잠시 나왔지만 해상에서 불법 판적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이나 아니면 그 피더선이라고 하는데 중소형 선박을 태워서 그거에서 그 중간에 해상에서 선박 식별 장치 같은 거 다 끄고 그 일일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아까 석유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게 50만 배럴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지난 4월에 50만 배럴 다 수입을 한 것으로 그렇죠. 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석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석탄을 그 한 2년가량 그 수출한 것만 해도 1,100억 원어치 이상을 수출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뭔가 북한이 아직까지도 외화벌이를 계속 감시망을 피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100억 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국가 미미한 돈이기는 굉장히 한데요. 작은- 북한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그게 필요한 돈인 거예요. 네. 강철 선생님, 이거 39호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9호실 쪽에서도 하고 또 이제 군수공업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무기 거래를 못하게 하고는 있지만 계속 무기는 팔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막대한 대금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근데 이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뭐 원유라든지 식용유 같은 것들을 이제 대신 물건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탈북 가신 분들 가운데 그 돈 사고가 되게 많은데 막대한 돈을 가져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다면서요? 예, 이게 나 왜냐면 소문 들었어요. 워낙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돈을 이제 개인이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딱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북한의 은밀한 거래들이 네. 우리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북한이 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정상 국가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고 그러면 교류 협력을 하고 서로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까지 하면 한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네네. 한국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뭐 지자체, 민간단체들이 전부 다 남북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뭐 좋은 기술, 뭐 좋은 뭐 그 양질의 그 제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국제사회에서 계속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악화가 되겠죠.